자, 그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에 만나볼 사람이 이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뭐 서양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윤리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소크라테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뭐 그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요. 아시는 부분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뭐 어떤 말 혹은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무슨 개념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네, 지식을 강조한 거. 네. 소위 그 지식을 강조하는 입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네, 들어보셨죠? 주지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주지주의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도덕적인 인격자가 되는 문제인데 그 가운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걸 그 주지주의 이렇게 되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 다른 견해를 피력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그런 사람들 입장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지주의가 아니라 뭐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의지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의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그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 이 주지주의를 상징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너 자신을 알라. 그렇죠? 혹시 이거 영어로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너 들어보셨어요 혹시? Know yourself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또 혹시 소크라테스 하면은 떠오르는 덕에 관한 이야기.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덕 문제니까. 또 어떤 게 행복 강조하는 거. 행복, 복. 소크라테스 말 중에서 혹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말고 혹시 다른 말 알고 계시는 것도 있나요 혹시? 이렇게 인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원래 이 사람이 이 정도 한 사람은 아닌데. 혹시 음미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검토되지 않은 삶은 뭐 살 가치가 없다. 이런 얘기.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제 그 소크라테스 한 유명한 말. 근데 제가 사실은 뭐를 한번 유도 질문을 좀 하고 싶어서 그랬냐면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서 뚝 떠올린 게 어떤 분들은 유명한 말이 악법도 법이다. 이거 소크라테스 말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세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 그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그 얘기가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다 라는 말은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행입니다. 정말 웃긴 거는 뭐냐면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을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거를 우리 선생님이 연배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걸 예전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도덕윤리 교과서죠. 예전에 학교에서 그 교과서에서 배웠어요. 악법도 법이라는 얘기를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말짱 거짓말이라는 게 다 폭로가 됐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배우는 과목이 이렇게 사실은 위험한 과목입니다. 우기면은 대충 통할 수도 있는 과목이 이놈의 과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들도 좀 다시 한번 저걸 하시고. 악법도법이라는 거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닌데 이 사람한테 이제 둘러씌워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죠. 근데 왜 이제 악법도법이다 이 말이인데 의미심 한번 짚어볼 만한 얘기냐면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소크라테스가 뭐 별별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악법도 법이다
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런 얘기는 분명히 한 얘기였지만 안 했지만 그런 취지의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잘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사형 먹고 죽었잖아요. 동료들이 이제 그 다 도망가라고 이제 많이 권유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도망가지 않고 이제 거의 뭐 자살하다시피 해가지고 죽었어요. 그때 이제 자기 친구하고 나눈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야, 너 왜 도망 안 가냐? 죽을 각오 했냐? 나 죽을 각오 다 됐다. 억울하지 않냐? 나 억울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 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얘기가 법이 나한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해서 그 법을 피해서 뭐 도망갈 수는 없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를 보고서 그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둘러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소크라테스는 물론 이제 그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이렇게 죽었지만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그 아테네의 법이 악법이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판결이 이제 그 본인한테 불리하게 내려진 것 뿐이지 악법이라고 생각도 안 했고, 그리고 문제는 뭐가 되느냐면 문제는 그래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우길 수도 있잖아요. 그거 의혹하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하고 소위 말해서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쉽게 얘기하면 당해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악법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악법이 어디 있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마다 그 법들은 다 어떤 법이 더 나은지 뭐 그 못한지 그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그게 최고야, 최고.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 얼토당토한 법을 갖고 있더라도 더 나은 법이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뭐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냥 법만 잘 지켜 라고 그렇게 땡깡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 뭐야? 절대적인 어떤 법이 좋은 법이고 선한 법이고 악한 법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 악법일 때는 그건 반드시 고쳐야 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싸우다가 이 사람이 당한 사람인데, 이해되시죠? 근데 그거를 이 사람 얘가 한 얘기라고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사실은 그 너무 염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너무 염치 없는 짓.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이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신념과 전혀 반대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서 얘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이니까 좀 재미난 이 얘기가 재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렇게 그 흥미를 좀 관심을 좀 돋구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 수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서양윤리다. 그렇죠? 서양윤리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건데 서양윤리의 출발은 플라톤과 누구?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하고 내일 배울 이 사람들 위에서 다 얘기들이 다 진행되게 됩니다. 다. 서양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태어난다. 뭘로? 플라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로 태어나든지. 이해되시죠?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하다. 그 표현도 부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윤리 이론들이 다 이 위에서 이제 계속 펼쳐지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그 개념들 확실히 숙지를 하셔야지 나중에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플라톤? 근데 왜 플라톤이냐? 소크라테스 어떻게 가고? 이게 안타까운 게 소크라테스라는 사람 제자가 누굽니까? 플라톤 제자가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하고 그 만나본 적이 없고 이게 건너 이렇게 된 건데, 문제는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글을 남겼어, 안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맞는데 어떤 생각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었는지 그거를 플라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뭐 자기 저술을 무지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플라톤이 이거는 우리 스승의 생각이다라고 전하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이겠습니까? 안 붙이겠습니까? 붙였었겠죠. 이 사람도 그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보통 내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또 이 분야 안에서는 어디까지가 자기 저술의 또 주인공은 다 누구로 내세워서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시길 마치 모든 얘기가 다 100% 소크라테스 얘기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가운데 뭐야? 자기에게도 분명히 가미가 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 전공자들은 그래서 어디까지가 소크라테스 얘기고 요 다음부터는 플라톤의 그런 버전이다. 이거 구분하는 게 이 전공자들 또 재미난 또 주제거리입니다. 내가 알 건 없고. 근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일단은 누가 썼으니까 플라톤이 썼으니까 이 대부분의 내용들을 소크라테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다 누구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플라톤 이름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유명한 뭐가 사주덕이라든지, 네? 혹은 뭐야? 그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이데아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철인왕 뭐 사당 이런 것들이 다 그래서 다 누구 이름으로 플라톤 이름으로 이제 그 소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소크라테스하고 공유되는 건 맞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근데 어떤 신념들을 이제 그 가지고 살다가 세상을 하직했느냐면은 예를 들자면 오늘 첫날이니까 재밌으시라고 재미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뭐 그래도 딱딱한 얘기보다는 좀 낫지 않겠습니까? 요 이탈리아, 요 그리스 이렇게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 여기 터키, 예? 이렇게 있잖아요. 유럽 지형에. 여기가 아테네라는 데고, 그렇죠? 아테네라는 데고, 여기가 스타기라는 데가 여기가 저기 그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입니다. 마케도니아라고 얘기해요. 알렉산더 왜 그 가정교사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마케도니아 지방이 그 아테네 사람들이 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은 아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서울 깍쟁이가 강원도 제일 꼭대기가 어느 지방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얕보듯이 그렇게 봤던 거기에서 여기 유학 와가지고 사투리 얼마나 심했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 서름 많이 받으면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선진국에 와서 공부해가지고 가가지고 뭐 기여하겠다 뭐 했던 사람들. 그 여러 가지 스토리도 재밌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기 밑이 스파르타. 예? 그래서 요쪽에 강국이 요 둘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활약했던 시기는 여러분 혹시 그 탈레스 이런 사람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서양에는 철학의 아버지 그럼 탈레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한 걸로 유명하냐면 만물은 물로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한 소위 그런 사람 이게 철학의 시작이 탈레스 이런 사람으로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 철학자라고 그럽니다. 자연 철학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오니아 뭐 이쪽 지역이어가지고 저기는 그 터키 뭐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다가 그 말이 그 자연 철학자지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름대로 과학자들이에요. 과학자들. 이 사람들도 의미가 굉장히 있죠. 사실은 만물이 물로 이루어졌을 리가 있습니까? 그거 믿는 놈은 없지. 오늘날 와서. 근데 뭐가 발상이 특이하다는 발상.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고정돼 있어요. 다 변해요. 변하죠. 발상이 특이하다고요. 발상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는데 자기 스스로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모두 변화시키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 그 원인이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원인이 있다라는 그런 발상이 특이한 소위 그 철학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대충 뭘로 설명했을까? 신화였어요. 신화 아니면 종교 이렇게 이집트. 근데 그러던 시절에다가 이게 그 철학의 중심지가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아테네로. 그러면서 관심사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게 자연에서 인간 문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인문학이 이때부터 등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은 이 문제 가지고서 여기에 강자가 있잖아요. 강자가 있잖아요. 300에 나오는 그 싸움 나고 했던 있잖아요. 예? 이 그리스인들하고 싸움 붙였던 있잖아요. 가만있어 봐.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갑자기 사람이 신뢰성이 잃어버려가지고 안 되는데. 하여튼 이쪽에 아주, 그 대단한 강자가 있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누구에 의해서, 이제 그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제 끝장이 나지만, 이 강자하고 싸움을 벌여가지고
여기가 당연히 질 줄 알았는데 여기가 이겼잖아요. 그리스 동맹군들이 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그 가운데 동맹국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됐던 게 아테네였기 때문에 아테네가 글자 그대로 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그 부에 이제 집중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 아주 그냥 문화적으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이제 몰리니까 그 시기하고 딱 맞아요. 그때. 그래서 이때 이제 자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삶에 관한 문제가 진지하게 이제 그 논의도 되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삶에 관한 뭐야?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소피아가 지혜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들 관심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학에서 윤리학으로 관심을 옮겨오는 사람들이에요. 이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소크라테스죠, 당연히. 그다음 문제는 뭐가 되냐면 그 당시 소피스트들하고는 신념을 달리했으니까 이 사람들하고 이제 치고받는 싸움이 이렇게 된 것뿐이죠. 근데 역사적으로는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시기에 살았는 거 아니?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선생님들도 나중에 윤리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 아니겠습니까? 윤리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윤리학을 왜 연구했을 것 같아요? 야, 학문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래도 이 분야가 그래도 제일 아름다워서, 그래도 윤리학이 인간에 관한 문제니까 이 분야가 그래도 좀 인간미도 있고 해서 나 할래. 그렇게 공부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윤리학을. 그렇게 공부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당연히 윤리학이라는 분야도 없었지만. 나중에 공자 얘기 들어보세요. 왜 진짜 그 나중에 한번 보세요. 얼마나 본인이 나중에 뭐 윤리학자로 소개된 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마. 진짜로요. 고민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고 치열한 고민 속에 해법을 그쪽으로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제 둘이 또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걸 이렇게 벌이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가 부를 가져왔잖아요. 이 안에서 또 패권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죠. 스파르타하고 둘이 붙어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스파르타는 여기 아테네는 민주주의 국가였고, 민주주의 국가였고요. 이 스파르타는 왕정 중에서도 아주 군사 뭐라 그럽니까? 군국주의 국가였고 아주. 그런데 이쪽에 맹주, 여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맹주지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났단 말이죠. 다 누가 이길지 알겠어요. 누가 이길지 알아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하고 북한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데 하여튼 본의 아니게 둘이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럼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우리하고 북한하고 진짜 전쟁이 났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그냥 개인적인 견해를 여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 이건 무슨 정답 맞추는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신중하세요?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이길 거라고 보겠습니까?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나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그렇게는 생각들을 안 하고요. 대부분은 이게 워낙 경제력이 차이가 크니까 여기 싸우면은 남한이 이길 거다. 평가는 그렇게 돼요. 그렇게. 근데 여기서도 말할 것도 없이 아테네가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아테네가 져버립니다. 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 여기가 나중에 이제 지게 돼서 여러 가지 사건, 지금 이때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소크라테스, 플라톤입니다. 지게 돼서 나중에 또 독립은 다시 또 이제 이 스파르타도 같이 또 망해버려요. 이거 거만하게 걸다가 누구한테? 마케도니아, 알렉산더의 아버지한테 그냥 다 이렇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유아 와가지고 서름 받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깊이 구서, 내가 한번, 그래서 대학도 혼자 세우고 하다가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이제 도망가죠, 이제 저쪽으로. 굉장히 격동의 시기를 이 사람들이 보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소크라테스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 사람은 그 당시 집권당이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이 있고 여기에 반대하는 말하자면 구세대죠. 구체제지. 어떤 당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귀족당이라고 합시다. 이 사람들은 왕정이나 귀족제를 주장하는 사람들, 민주제를 주장. 그런데 플라톤은 어디 소속이겠어요? 플라톤은 자기 스스로가 이 사람은 아주 대단한 귀족이에요. 엄마가 그 왕족 출신이고 대단한 귀족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런 귀족이 아니라 그냥 자유 시민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신념에 의해서, 플라톤은 자기 그 태생적으로 그렇다 치더라도 소크라테스는 자기 신념에 의해서 뭐를 지지했던 사람이겠어요? 귀족제를 지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이 전쟁이 여기한테 그 먹혔다가 다시 잠깐 이렇게 회복을 했을 때, 다시 그러니까 독립을 잠깐 찾아요. 아테네가 독립을 차렸을 때 쉽게 얘기하면 그 스파르타에 그 부역했던 사람들을 처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스파르타에 부역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서 나왔냐면 이쪽 사람들에서 나와요. 이쪽 사람들에서 나오고 그 가운데서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크라테스였어요. 소크라테스.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하려고 해요. 제거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당시에 법을 이렇게 만들었어. 전쟁 끝나고 났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사회 통합일 거 아니겠어요? 사회 통합이니까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한다 그래서 해코지 하지 말자. 이걸 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소크라테스를 어떤 식으로든 제거는 해야 되겠는데 명목이 없으니까 무슨 막 이상한 명목을 대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엉뚱한 막 황당한 이유를 대면서 이상한 신을 믿는다, 뭐 젊은 애들한테 뭐 헛소리 한다, 그런 황당한 이유를 대고서 이제 제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가 자기 신념 지키기 위해서 당했지만 플라톤은 도망가죠. 도망가다가 다시 이제 그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참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서 지금 싸우다가 지금 죽은 사람이에요. 응? 윤리학 공부하다가 윤리학자를 왜 그렇게 그 처참하게 살해하고 그럽니까? 그런 일은 없지. 그런데 우리가 감동하는 대목은 이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치열하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민주제를 반대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어떤 거였냐면 뭐였을 것 같아요? 좀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면 아테네가 나름대로 굉장히 이 안에서는 패권 국가였는데 아주 그 허망하게 져버리잖아요. 아테네가 그러니까 약한 나라였다는 게 증명된 거예요. 왜 그럼 이거 지게 됐을까? 오늘날 현대 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해요. 대부분 그 군사적인 무슨 뭐 그런 측면에서 뭐 작전을 잘못 썼다. 해전으로 끝까지 밀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바뀌어서 뭐 이 안에 성 안에 또 역병이 들어서 등등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센 나라였는데 약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소크라테스는 그 원인을 무슨 군사적인 전략의 무슨 뭐 미스 그거보다 딴 데서 찾았어요. 그게 뭐였을까? 그게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찾은 건데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 뭐였을까? 민주주의는 뭐에 바탕이에요? 개인주의 혹은 뭐야? 상대주의.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죠? 민주주의. 그렇죠? 절대 뭐 왕정 뭐 이럴 뭐 진리는 누가 일부가 독점하고 이해되시죠? 민주주의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당시 아테네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졌다. 이렇게 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진단을 내리면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진짜 그 한가한 소리 한다 진짜 너무 아름답게 얘기한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왜 이거 결국에는 그 귀족제 주장한 사람이 왜 그 이데아론까지 끌어들였는지 그걸 보면은 알아요. 그거를 보면. 왜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지금 아테네가 무너졌다라고 보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테네 그 당시에는 워낙 민주정이었으니까 중요한 뭐 국회의원 이런 걸 다 누가 해? 자유시민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다고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 가운데서 또 중요한 직들은 또 뭐야? 서로 추첨해가지고 그 가운데서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다 돌아가면서 해요. 다 돌아가면서. 근데 문제는 국가의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도덕적인 신념이 있겠어? 없겠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최고 가치가 뭐냐면 자기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 가치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적어도 이 사람이 봤을 땐 뭐야? 도덕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흐르다 보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주의는 뭘로 흐르기 쉬워요? 이것도 그 머릿속에 담아주십시오. 상대주의는 회의주의로 흐르기가 굉장히 쉬워요. 상대주의하고 회의주의는 똑같은 개념은 아닌데 상대주의는 회의주의로 흐르기가 쉬워요.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윤리학자들이 사실은 윤리적 상대주의 그러면 어떻게 돼? 좋은 점도 많은데 항상 긴장하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윤리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항상. 기왕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하나 또 미리 짚고 넘어갈까요? 우리 그 윤리 이론 배우면 대표적인 이론 두 가지가 뭡니까? 공리주의하고 칸트주의죠. 거기에 최근에 와가지고 덕윤리 이렇게 되죠. 덕윤리학 빼고 전통의 그 공리주의 칸트주의는 무슨 상대주의 이론이야? 절대주의 이론이야? 이거는 절대주의 이론입니다. 절대주의. 공리주의를 이거 상대주의로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잖아요. 그 두 가지 다 절대주의 이론에 기초하는 겁니다. 응? 왜 그 상대주의는 여차하면 뭐야? 회의주의로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당이 이게 대충 비슷한 거예요. 뭐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옛날에는 이런 얘기하는 것도 우습지만 소위 말해서 그 저희 이렇게 젊었을 때 대학생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럼 다들 뭐야? 당연히 해야지. 이러겠대. 없는 시절에도. 요즘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신중해야죠. 그거 무대 놓고 하면 돼요. 한번 따져봐야죠. 편익 계산해보고. 그렇죠? 옛날에는 자기 신세 망치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민주화 운동한다고 그러면서 그 끌려가가지고 맞아 죽는 애들도 나오고. 지금도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타락한다 그러면은 아마 그렇게 의기를 가지고서 일어나는 젊은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고 저거 하지만 그때 돼서는 정말로 또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보이는 현상으로만 따지면 옛날처럼 그런 친구들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이 돼요. 뭐 때문에 그럴까? 옛날에는 없는 시절에도 경제적인 무슨 뭐 취직 이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 그 황당한 얘기일 수는 있지만 그거 외에 더 중요한 가치, 뭐 자유, 뭐 이런 가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어떤 신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신념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무슨 뭐 더불어 사는 삶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약화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다가 뭐고요? 그런 가치들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그거 그 당시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있던 그 지금 다 상대화됐습니다. 나름대로 뭐가 최고의 가치인지 개개인이 그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는 뭐가 어떻게 사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냐 그랬을 때 뭐야? 나는 뭐 자유, 인권, 무슨 더불어 사는 이런 게 아니라 뭐야? 나 하나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오케이?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한번 이거 걱정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군사력을 봤을 때는 북한보다 훨씬 앞선 건 맞는데 막상 전투에 들어갔다 쳐봅시다. 그럼 막강한 그런 무기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휘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지휘관이 북한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이 지휘관보다 속된 말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에 가서 앉아 있는 거 맞아요? 이해되시죠? 이순신 같은 사람은 6척 가지고도 해내는데 예를 들어 원균 같은 사람은 더 많은 거 가지고도 깨지잖아요. 그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거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맞아요? 의문 아닙니까? 의문.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봅시다. 그 장군을 거기에 배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명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치인들이겠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됐든. 근데 이 정치인들이 실력 있는 사람을 거기에다가 배치하지 않고 자기네들 당리당략에 따라서 뇌물 받고 해가지고 잘 보이는 자기 이권 있는 사람 갖다 앉혀놨다고 쳐봐요. 이순신 가 있을 자리에 엉뚱한 아무 실력 없는 자기 뇌물 잘 바치는 이런 애 갖다 앉혀놨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에서 지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소크라테스의 진단은 달랐어요. 뭐가? 우리 사회가 쉽게 얘기하면 그 위정자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에 국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지고. 그럼 문제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왜 도덕적으로 타락하냐 이 사람들이.
응? 그걸 결정할 사람들이 자기 국가 운명을 결정할 사람이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해야 될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하느냐? 페리클레스라는 사람 아시죠? 페리클레스 소크라테스의 친구이자 민주주의 아주 그냥 무슨 민주주의 하면 떠오르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하여튼 굉장한 저거 상징적인 인물 페리클레스. 우리 아테네는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모든 시민이 자유로운 시민들이 국가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하면서 유명한 연설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응? 국가와 자기를 한 몸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은 다 당리당략 싸움하고 개인적인 부정부패 일어나고 결국은 왜 이런 타락이 일어나느냐? 적어도 소크라테스는 그 원인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주의, 회의주의, 그 위에 상대주의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래서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자기 개인적인 어떤 안심인명 이런 거 말고 출세 이런 거 말고 그런 거보다도 더 중요한 추구할 만한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 절대적인 어떤 가치들이 있다. 그런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뭐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라고 그거를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싸움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고 나온 게 뭐가? 이데아라고 얘기하는 거의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얘기를 시작하면서 이제 싸움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모든 사람들, 사주덕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오늘날 들어보면 황당한 얘기죠. 훌륭한 사람이 되는데 지혜, 용기, 절제, 정의. 그 근거가 뭐예요? 예?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사주덕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핵심은 이 네 가지 덕이 맞느냐 틀느냐가 아니라 핵심은 뭐야? 이 네 가지 덕이 쉽게 얘기하면 훌륭한 사람, 예? 훌륭한 사람의 자격 조건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네 가지로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이 네 가지가 그리스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놈한테 2019년 한국에서 태어나는 애한테도 맥힐 수 있다라는 신념이었던 거예요, 그게요. 그게 어떻게 맥힐 수 있어? 근거가 뭐였겠습니까? 그 네 가지 덕목이 왜 맥힐 수 있어? 그 근거가 뭐야? 라고 얘기하니까 그 근거가 뭐야? 뭐라고 설득했겠어요? 근거가 그거는 사람은 말이야 동서 고금을 떠나서 어디에서 언제 태어나든 사람은 공통된 특성이 있거든. 생겨먹은 구조가 똑같거든.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구조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은 원래 동서양 다 떠나서 모든 사람은 다 기본 구조가 똑같아.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데 그거 설명할 때 등장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영혼 3분설입니다. 3분설. 인간은 이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거든. 이거 다 골고루 만족시켜줘야 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소위 오늘날에는 사주덕이라고 얘기하는 그 덕목들인 거죠. 에? 그러니까 뭐야? 이건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건 절대적인 가치인 거야. 무조건. 에? 이해되시겠죠? 그런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싸움을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더 보완하기 위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제일 인간답게 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덕목은 뭐가 되겠습니까? 소위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 어디?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 중에서 어떤 특성?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건 너무나도 분명하거든요. 왜? 동물들하고 사람들하고 비슷한 구석도 있지만 다른 점이 있잖아요. 이 설명도 너무 설득력 있는 겁니다. 소위 이기주의자들이 어떻게 사는 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자면 그게 소위 말해서 뭐야? 나 즐겁게 살다 가면 그게 최고지. 무슨 국가를 위해서 내가 왜 목숨을 거니? 나 혼자 따뜻하게 밥 먹고 따뜻한 데 잠자다가 가면 되지. 쉽게 얘기해서 쾌락주의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나. 뭐 때문에 안 된다고 보겠어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겁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설득력 높아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예요? 돼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우리 선생님들이 데리고 있는 반려견 있으면 반려견 행복하길 바랄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반려견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그럼 뭘 해주면 되겠습니까? 걔한테 뭘 사주면 되겠어요? BTS CD 이런 거를 사서 준다, 그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그냥 뭐야? 개껌이나 아니면 맛있는 거나 뭐 이런 거 사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걔한테 도움된다는 거, BTS 그 CD보다도 그게 도움된다는 거 어떻게 알아? 걔는 원래 생겨먹은 게 애가 뭐를 좋아하게 돼. 이게 동물적인 무슨 그런 기본적인 본능, 이거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가 돼? 사람한테 똑같이, 여러분들 그거 됩니까? 똑같이 애완견한테 해주듯이, 야, 너 취직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연인을 만났대, 애인을. 야, 너 이제부터는 나 만났으니까 이제 행복 시작이야. 내가 굉장히 능력이 있으니 우리 부모님이 아시다시피 이 못이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 인생 행복 시작이야. 취직 전혀 그거 하지 마. 내가 너 입고 싶은 옷 다, 먹고 싶은 거 매일 매일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여주고, 응? 입고 싶은 거 다 사줄게. 그렇게. 그러면 그거를 내 인생 그러면 이제 행복 완전 충만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됩니까? 불가능합니까? 반려견한테 해주듯이 내 남자가 날 평생 먹고 싶은 것, 좋은 잠자리, 재미난 그 관광지 데려다니면서 평생 그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럼 내 행복 충족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사람은 동물하고 다른 특성이 있어서, 바꿔 얘기하면 동물들하고는 다른 욕구가 있는 거죠. 그 다른 특성이 뭐냐? 그게 이제 그 이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성이라는 놈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지식,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식도 등급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식에도 그렇잖아요. 저 같은 지식이 있고 저보다 높은 수준의 지식 갖고 있는 분이, 그렇잖아요. 지식도 수준이 있는데, 급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최고의 지식, 그렇죠?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가장 타고난 사람이고, 알면은 실천한다, 이런 얘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다른 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지만, 최고의 최고의 수준의, 그러니까 인간 탁월함을 성취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니 해도 국가도 마찬가지. 인간의 확대판이 국가라고 보니까 그 근거는 뭐야? 그 인간의 확대가 그 국가라고 보는 근거가 뭐야? 근거가 뭐야? 인간의 본성하고 사회의 본성은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더 극적으로 표현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소위 국가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그거 자체를 뭐하고 동일시하는 거야? 인간 본성이 아주 장착되어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하고 개인을 어떻게 분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국가와 개인을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대에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국가하고 개인은 얼마든지 분리 가능해요. 다만 뭐에 의해서? 혼자서도 넉넉히 살 수 있지만, 혼자 사는 것보다는 여럿이 사는 게 훨씬 나한테도 이익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합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도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사람들은 사람의 본성하고 이거 똑같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진짜로 그런가요? 그거는 나중에 따지시고. 이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얘기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이성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의 다른 부분들을 어떻게 하듯이 컨트롤하는 역할을 하듯이, 사회도 여기에서 이거 컨트롤하는 역할을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논리를 이렇게 꼼꼼하게 이렇게 펼쳐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크게 보면 이런 스케일을 가지고서 얘기들, 인식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했던 맞서 싸운 상대가 안타깝게도 소피스트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적수로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프로타고라스가 이제 등장하죠. 프로타고라스면 들으신 말씀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 대표적인 뭐가 상대주의, 상대주의에 대한 그런 중요한 모토. 그래, 프로타고라스하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제 비교가 되면서 이제 얘기들이 이렇게 펼쳐진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그 설계는 이해가 되셨겠죠? 얘기가. 그래서 한 가지만 일단은 좀 명심을 하자. 우리가 배우는 그런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제발 우리 선생님들이 그냥 단순하게 무슨 학문의 하나의 분과니까 학문 분과니까 뭐 이거 공부하는구나 그런 생각 마시고 이 윤리학이라고 얘기하는 학문 자체가 결국은 뭐가 인간도 살아가야 되는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거창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스케일이 굉장히 큰 얘기들이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이 말씀 이렇게 드렸거든요. 우리가 윤리학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거냐면 서양 윤리에서는 특히 서양 윤리에서는 사주덕 외우고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사주덕 외우고 뭐 이런 거, 그 사주덕 외우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런 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서양에서는 윤리 이론이 있으면 말이죠. 자, 그래요. 윤리에서 이 내용을 밑받침하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느냐면 그 근거를 소위 이거 윤리학은 인간이 어떻게 사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 윤리학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서 가져오게 되냐면 그거를 인간은 이 세상의 한 부분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계관, 이 세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세계관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끌어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냐면 이게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 이 부분이 무슨 부분이에요? 이게 철학도 윤리학도 철학 안에서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철학 안에서 다뤄지는 부분이한데 우리 윤리학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원래 안 해요. 그냥 대충 어떤 식으로만 우리가 잠깐 접하냐면 윤리학 배우려고 했는데 윤리 얘기하는데 자꾸 이데아설 막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운 것도 없는데 이때 나오고 또 지나니까 또 칸트 할 때 또 뜨끔뜨끔 막 이렇게 나오면서 범주 얘기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곤란해한다고요. 어려워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 근데 안타깝게도 서양은 윤리학에 대한 이런 쉽게 얘기하면 이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설득하는 기본적인 밑작업으로 다 이 형이상학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요. 이거를 이 도식이 언제 끝내냐면은 이게 근대에 와서 끝나지게 돼요. 안타깝게도. 중세 때도 이거는 똑같이 그냥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근데 이 부분도 잠깐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또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이렇게 막상 너무 지나치게 또 저거 하지 마시고 우리 또 수업 내용 중에서 한번 그 부분도 한번 꼼꼼하게 한번 다잡아 가보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은 이해하시나요? 윤리학 저거 하는데 힌두 부분은 형이상 부분이다.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이데아설이 이제 그 대표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다. 그리고 동양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동양은 이런 형이상 작업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핵심적인 인물 딱 한 사람만 정하자. 한번 해봅시다. 예? 서양 윤리 그럼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서양 윤리 내일 시험이다 그러면 한 사람만 봐야 돼요. 그럼 누구 보셔야 되겠어요? 서양 윤리 한 사람만 봐야 돼. 딱
물론 그동안 그 부족한 부분 봐야죠. 근데 그거 말고 딱 한 사람만 봐야 돼. 그럼 누구를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칸트죠, 칸트. 칸트입니다. 그래. 도덕 개혁론 그러면은 한 사람만 딱 봐야 돼. 그럼 콜 보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정치 사상 그러면 딱 한 사람 봐야 된다. 그럼 롤즈 봐야 되겠죠? 그럼 동양 윤리 그러면 한 사람 봐야 된다. 그럼 그렇죠. 주자 봐야 되죠. 주자.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도 이거를 여기에 대한 기초로 끌고 들어와서 체계적으로 조근조근 설명하기 시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성리학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때서부터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오히려 이때부터 서양식 마인드 우리 갖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이 사람 얘기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왜 그럴까? 그 이전에는 여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이게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하면 권위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인간 효죄다. 근거가 뭐예요? 그냥이에요, 그냥. 그래서 동양윤리가 어려운 이유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동양윤리 뭐예요? 중국 전통사상인 거예요. 근데 중국의 사상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하고 중국 사람들이 쓰는 문자 한문이 너무 다른 거예요. 한문은 어떤 식인 거예요? 한문은 조사 그런 게 없어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어는 그냥 우리 말하는 것처럼 쭉쭉 돼. 그러니까 글자하고 글자 사이에 그리고 뭐 그래서 하지만 등등. 뭔 말씀인지 아시죠? 중국의 글자는 글자 자체가 무슨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해요. 이해되세요? 논리적으로 이게 이 두 글자를 어떤 식으로 해석할 건지 해석의 여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 그래서 논어에 대해서도 공자가 얘기한 그 논어에 대해서도 중국 사상의 특징이 논어에 대한 설명 주석서라 그러잖아요. 주석서. 이 논어는 내가 봤을 땐 이거다. 주석서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많은 거. 이게 동양 사상의 특징입니다. 주자도 쓰죠. 심지어는 최근에는 누구도 써요? 도울도 써요. 도울도. 나는 이렇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해석이 완결됐다 안 됐다. 안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동양 사상은 또 그런 면에서 애로점이 있습니다. 동양 사상 우리가 그러니까 참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그래서 이것도 이해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또 이런 조건 안에서 이것만 인식하면 그때 얘기하면 되고 그래서 요 말씀만 드리고 잠깐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기본적으로 서양의 윤리학이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든 부분이 윤리학의 기초를 형이상으로 이렇게 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해를 또 우리 선생님들이 또 보조적으로 우리 전공 아닌데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그 어려운 거 계속 이고 가시는 거니까 분명하게 이해해 두고 가시면 훨씬 수월하다. 누구의? 많지도 않습니다. 누구?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둘만 해놓으면 또 그거 다 변주이니까 그건 나중에 느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한번 이렇게 보실 텐데요. 요거는 좀 잠깐 이것도 잠깐 좀 쉬었다가 이렇게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